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황희선이라고 합니다. 소개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도나 해러웨이라는 사람의 그 미국의 그 페미니스트 과학학자, 페미니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의,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이기도 한 선언문 2개와 그다음 그분이 그 생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SF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념이 대충 어떤 것을 뜻하는지 여러 가지 자료들하고 교차시켜서 한번 말씀을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전시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아니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실 참이신가요? 예,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가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아시아 그룹전하고는 좀 약간 차별화되게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 의식을 담은 전시라고 들었는데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미래를 약간 좀 앞당겨 오는 듯한 느낌의 그런 미래에 대한 상상들을 좀 펼치고 있고, 현재 우리 곁에 와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전시라고 봤는데, 그 각각의 중간중간에 그 전시에 나와 있는 그 작품들 사진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혹시 그 해러웨이 책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잘 네, 저기 계시네요. 네, 한 분 어떻게 제가 우연히 아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반갑고요. 어느 때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가들 중에 굉장히 특이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공간인데 그 공간이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으로 돌려지는 듯한 느낌.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사람이 살았던 주거 공간인 것 같은데 그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풀들이 막 자라나고, 그래서 뭔가 종말 이후의 세계 같은 독특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뭐 수영장이 버려져서 거기에 모기들이 창궐하면서 지역에서 막 그 뭐라 그럴까 전염병들이 이렇게 막 창궐하게 되고 그런 일들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상상하고 세상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 인간 이후의 세계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SF 장르들에서도 다르고 가끔씩 가다가 그런 상상을 조금씩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미래가 앞당겨져 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주는 그런 공간들이 세계에는 여전히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공간들을 별도로 찾아다니면서 찍는 사진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세계의 환경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사람은 계속 생존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뭐 핵전쟁이 나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 사실 인간이 지구상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나의 종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들은 그럼 인간이 변화시키는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기후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물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 이제 현재 많이 사용되는 그 어떤 페트병이라든지 물에 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에 아예 그냥 집을 띄워버리는 그런 거주 환경을 생각한 작가도 있었고, 그다음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오히려 더 살판이 난 그런 생물체들도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해파리들을 모니터링해서 그 해파리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한 작품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종이 변화시킨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현상은 왜 생겨난 걸까? 왜 지구는 이런 식으로 뭐 몸살을 앓고 있다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왜 생겨난 걸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계속 더 나은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상상하던 것하고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처음에 간단히 한번 짚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죠. 이제 19세기에. 그래서 그 한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지만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궤적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구름 산책자에서도 이제 그 기후 변화를 테마로 한 작품들이 아까처럼 있었는데, 이제 기후 변화를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더워졌다거나 굉장히 추워졌다거나 뭔가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폭우나 가뭄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예외적인 기상 현상들을 통해서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이제 태풍 흰남노가 한국을 강타하면서 역대급 폭우를 이렇게 발생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기후의 배치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뉴스라든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있는 사진은 강남 일대가 침수된 장면이고, 앞부분은 여러분 다들 아마 보셨을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 이 강남이라는 일대는 그 한국에서는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은 신도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가 어떤 현대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인데, 여기서 이렇게 침수된 모습들이 약간의 그 어떤 재난 영화 같은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다가왔죠. 그래서 현실하고 영화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한 이게 진짜 실제 레알 막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기생충에서 어느 정도 예언이 됐었죠. 그래서 그 어떤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닥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하나의 열쇠글 같은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반지하라는 주거 시설일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그 반지하 공간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모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참 슬펐었던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아주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그 요약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유토피아하고 디스토피아가 굉장히 다양하게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굉장히 부유한 그런 어떤 건축가의 작품의 집과 그다음 또 반지하 공간 앞에서 이렇게 소변 보는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대조가, 근데 사실은 그 장벽이 허물어지죠. 어느 순간에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한 것과 좋은 것, 그러니까 쾌적한 주거시설과 그다음 그 명대사 있잖아요. 그 착한 분들을 어떻게 라는 이렇게 그 송강호의 명대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좋은 것과 착한 것, 그다음 돈이 없으면 성질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것과 악한 것을 연관시키고, 그러면서 또 계획적인 것과 무계획적인 것, 그래서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이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보면은 참 뭔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맞물려 가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의 작동하는 무질서가 되는지, 그냥 무질서면 다 흩어져 있을 것 같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무질서 정연한 것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건의 그게 흐름을 이끌어가는지 보면은 참 재밌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의도를 항상 배반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반어법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소망이 어떻게 디스토피아적인 걸 만들어냈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제 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제시했던 개념이죠. 책 제목은 원래 굉장히 긴데, 그 어떤 사람이 여행가를 만나가지고 어디 그 저 미지에 있는 어떤 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대화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뭐 이상적이고 꿈의 공간 이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처음에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 논플레이스. 그래서 그리스어로 우하고 토포스는 각각 이제 존재하지 않는, 없는 하고 이제 공간이라는 말을 뜻하는데, 그런 존재하지 않는 공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좋은 공간, 그래서 이 유를 쓰는 유토피아라는 것하고 항상 교차돼 있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현실에서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은 항상 끊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의도하는 바대로 만들었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끔 이렇게 진전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도시예요. 도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편리한 공간이잖아요. 편리한 공간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도시 설계가들은 다 이상적인 구조를 갖도록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법은 굉장히 다르고 또 특히 자연력하고 이렇게 교차 작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이 설계할 수 없는 종류의 패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 작품은 지금 현재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케니치로 타니구치라는 분의 작품인데 도시 공간에 이렇게 그 강유역 상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그 본을 떠가지고 도시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형적인 작품처럼 이렇게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대전에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처음에 침수 장면을 보여드렸지만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하는 게 이제 이상적인 공간을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 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저 책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인데 그 공간의 직조라는 영국의 인류학자인 매튜 간디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이분은 파리, 베를린, 라고스, 뭄바이, LA, 런던 6개의 대도시에서 그 공간 각각이 물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어떤 공간을 직조해내고 있는지. 그래서 공간이라는 거는 평면적인 것 같지만 그 사이의 연관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주름지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 작품에 이렇게 평면에다가 그 프린팅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부분들이 수축돼서 이렇게 어떤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저런 바이오 스모킹 기법의 작품처럼. 그래서 그런 공간이 어떻게 직조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런던에 그 20세기에 큰 홍수가 2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928년에 한 번 있었는데 14명이 사망했다 그러고 저거는 1928년의 대홍수 사건을 담은 사진이고 1953년 2월에는 북해 쪽에서 또 대홍수가 있어서 그때는 307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어떤 치수 계획을 이제 런던 시에서 건립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웨이벌리 위원회라는 것을 1954년에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 그 보고서를 쓴 허먼 본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그 글에 쓰게 돼요. 리포트에. 그래서 홍수와 같은 예외적 재난은 언제나 거의 철학적 수준의 문제를 제기한다.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고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라는 문제하고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웨이벌리 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이제 런던에 어떤 방식으로 물을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한국의 강남 지역이랑 마찬가지로 영국의 런던 지역도 지대가 낮아가지고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이고 거의 한 1000년 전서부터 물이 항상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런던의 지도인데 그 보시면은 약간 어두운 음영으로 포기된 부분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런던의 경계도 나와 있지만 사실 한강 주변이 저렇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아득한 데가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런던도 저런 침수의 위협을 항상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기술적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템스강에 있는 그 어떤 그 템스베리어 그 차단막인데 이제 물의 수위에 따라서 저게 이렇게 그 동그랗게 된 부분 안쪽에 있는 그 구조물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을 차단하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는 그런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82년에 완공이 됐는데 굉장히 미래적인 그런 느낌을 주죠. SF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상상력, 그러니까 그 테크노크라시라고 하죠.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상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종류의 어떤 물과 공간이 관계 맺는 방식만 있을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이고, 이 작품을 보시면 이제 스퀸트 오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삿발뜨기 오페라라고 하는 어떤 디자이너 그룹인데 그 디자이너 그룹에서 만든 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2090년에 상상한 침수된 런던이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저쪽에 이제 템즈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런던 상당 부분이 다 물에 잠겼잖아요. 런던은 참 보면은 보수적인 공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18세기, 19세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2090년에도 아직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그 아까의 기생충의 재난 장면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잖아요. 뭔가
딱히 이상적이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디스토피아적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이에 어디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쪽에 그 사람이 뭔가 기계 장치를 손보고 있는 것도 보이죠. 아마 잠수함일 거예요. 예. 런던 내에서 이동하기 위한 잠수함 설비를 보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여자애 하나가 이렇게 반갑다는 듯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이런 굉장히 그 평온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디스토피아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어떤 감성을 우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같은 연작이고요. 보시면은 그때에도 과연 2090년에 침수됐을 당시에도 저런 정장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낚시를 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닥친 상황이긴 해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부산의 상당 부분이 침수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지금 국내 최초로 이렇게 물에 등등 뜨는 해상 도시를 구상하려고 이렇게 작업 중이라는 그런 어떤 뉴스가 최근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침수의 모습들을 봤는데 느낌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거의 확실하게 닥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 이제 해러웨이라는 분이 이제 축복도 저주도 아닌 방식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던졌어요. 그래서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이나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은 그 배우의 한 가지 공통성이 있는데 세계를 균질하고 단일하게 닫힌 공간으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유토피아적인 상상을 담은 그런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라기보다는 소설에도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궁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책들에서도 만약에 이상적인 공간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일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유토피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공통점 하나는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게 고립된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닫혀 있고 그다음 좀 숨어 있고 한국에서 나온 어떤 그 유토피아에 대한 묘사들도 그런 특성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반면 디스토피아는 뭔가 무질서하고 일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꼬이고 그다음 대충 지저분하고 그다음 아기들 굴고 이런 종류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실제 삶의 모습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사람들은 전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계획이 의도를 배반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그 의도하지 않은 그런 무질서들이 상호작용해가지고 하나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뭔가 질서정연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를 볼 때 예컨대 과학기술은 어떤가? 과학기술은 우리한테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그거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시다 보면은 그런 식의 질문이 던져지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과학기술을 그러니까 나쁜 것 내지는 좋은 것 일변도로 바라볼 수는 없고 그 대신에 누가 그 과학 기술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방식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나 해러웨이는 이제 1944년생이고요. 일단 페미니스트로 굉장히 널리 잘 알려져 있고 1985년에 사이보그 선언이라는 글을 통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돼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70년대 후반이라든지 80년대 초반 생각하시면 그때 여러 가지 SF 영화들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스타워즈 같은 작품도 1979년에 아마 1회인가가 나왔죠. 그래서 그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세계를 가져올 것인가를 상상하는 그 속에서 인간이 기계와 관계를 맺어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어떤 공각기동대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이제 널리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어떤 이미지들이 확산이 되고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와 그리고 또 어떤 기술을 우리가 궁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대중적인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여성주의, 그러니까 페미니즘 쪽에서는 몇 가지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학 기술을 어떤 해방의 기회로 생각하고 여성이 이제 그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예컨대 출산이나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해러웨이가 쓴 책 중에 과학혁명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저 보라색으로 낸 책이요. 그 책 같은 경우에 과학혁명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 여자는
근본적으로 너무 감정적인 존재라서 객관적인 사실 관찰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아서 부유하고 이렇게 그 과학을 후원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과학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 과학자 서클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럼 여자가 왜 그렇다고 여겨지느냐? 예컨대 진공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로 된 큰 돔에다가 새를 한 마리 넣고 거기서 공기를 빼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새가 이제 공기가 줄어들으니까 날 수도 없고 공기 저항에 의해서 나니까 그다음 막 이렇게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이 어머 저렇게 새한테 잔인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쟤를 당장 꺼내야 된다고 주장해서 과학 실험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사에 보면은 그 여성의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다각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영장류학과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는 생물학적인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장류에 대한 연구의 역사와 뭐 아니면은 그 생명공학의 역사 같은 것 그런 다양한 어떤 과학의 이야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과학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런 작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해러웨이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썼는데 영장류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보그 그러니까 인간과 내지는 유기체와 기계를 접합하는 그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내용을 분석한 책도 있고 과학혁명 그다음 또 종과 종이 만날 때라고 최근에 이제 그 출판이 된 책인데 인간이나 개를 비롯해 인간이 함께 지금까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준 그런 다른 종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숙고한 책도 있고 그다음 또 문제에 대해서 100% 뭐 벗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그 우리가 문제되는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거기에 충실하게 대응을 해나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담은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해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배경으로는 그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수녀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학 서적들을 막 탐독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진지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나중에 좀 어떤 그 가시적인 것 배후에 있는 좀 더 심층적인 관계들을 바라보고 이것을 사물이 그냥 단순히 손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사물일 뿐만 아니라 뭔가 깨끗한 물, 정수된 물, 뭐 다양한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것과 그다음 어떤 기후적인 상징적인 것들이 교차해 있어서 그 두 가지 의미가 충만한 사물일 때 우리가 지각하는 바로 그 사물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책을 쓰진 않았어요. 요새는 워낙에 많은 책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술의 수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1985년에 그 사이보그 선언문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는 전 세계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내에서 여성영화제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좀 특이한 분이죠. 그 이 사진을 보면은 그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SF 덕후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소설들 뭐 스타트rek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책들을 진짜 많이 읽고 이 인터뷰 장면,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저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뒷배경에 그냥 책잔 하나가 그냥 SF 책 콜렉션으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종류의 것들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고 그 중에서도 물론 잘 알려진 거는 여성주의 SF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비평들로 좀 더 잘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보그 선언이라는 선언문과 그다음 2003년에 첨단 과학기술이 그 당시를 정의하는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됐고 다른 종들이 계속 절멸해 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 지구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고민했던 새로운 선언문을 2003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반려종 선언이라고 하는 글, 주로 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개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다른 존재가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룬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2014년에 그 포스트 휴머니티즈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미네소타 대학 출판부
편부에서 나오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편집자인 캐리 울프라는 그 자체 유명한 영문학자예요.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주로 비평해온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렇게 개인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대담을 나눈 그런 대담이 실려있는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동하는 무질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질서가 작동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우리가 의도한 것하고 다르게 항상 돌아가는 것. 그래서 헤러웨이는 그거를 이제 아이러니라고 이렇게 반언법적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사태가 돌아가는 하지만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의 방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의도한 것과는 맞게 돌아가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감수성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9년에 영국의 가디언즈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에서 한 부분을 인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기능이 정해지지 않은 활동, 그러니까 뭘 할 건지 그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그렇게 돌아가리라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그 활동이 어떤 식의 결과로 불러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뭔가 세상은 끝났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와는 다른 가능성이 항상 그 주변에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뭔가 다르게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는 예정된 코스를 걷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자극해주고 고무해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이제 삶 내지는 그러니까 집합적인 삶으로서 삶의 형태로서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좋다. 아까 그래서 축복도 저주도 아닌 방식으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접근하고 세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비판은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세상에 대해서 때로 분노할 수 있죠. 뭐가 잘 돌아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세모녀가 그 돌아가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이제 분노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물에 침수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답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상상하는 아까 그 침수된 런던 연작과 같은 그런 종류의 상상력을 소진시키지 않는 것도 한편으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러웨이의 문제의식은 대충 크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자세한 얘기들로 들어가면 많이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어려워가지고 저도 항상 헷갈리지만 어쨌든 그런 종류의 감각이 일단 그 배경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걸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SF, 이제 사회적인 소셜 픽션의 약자도 될 수 있는데 사회적인 픽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창조해내는 소설 같은 거죠. 그래서 물질주의, 물리주의 가장 강고한 어떤 가치를 이렇게 대변하는 화폐 같은 존재도 사실 그 공항에 오면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공항 상황이 되면 그 화폐가 가진 대표적인 능력들이 예컨대 어떤 가치를 표상할 수 있고 그다음 교환 수단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어떤 채무를 줬을 때 그 채무에 대해서 지불하는 지불 수단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 화폐가 그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어떤 공동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비로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물리적 사물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어떤 사회적인 소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즐기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향유물 같은 것도 이제 그 여기 구름 산책자에 전시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 어떤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한국에서도 지전을 태우죠. 가끔씩 그런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서 같이 보내는 거. 그래서 어떤 그 상징적인 행위기는 하지만 사실 곰곰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사용한다는 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 그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어떤 항상 픽션들 우리가 써가고 있는 어떤 이야기라는 것하고 이렇게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이런 물질적 풍요인 것 같아요. 사실 옷의 디자인이라는 것도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유행이라는 타는 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어떤 것이 뭐 단순히 옷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그게 어떤 역할을 뭐 비바람을 피해주고 무슨 뭐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그때 당시에 우리에 대한 감각들 그런 역사하고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는 굉장히 다양한 것의 약자가 될 수 있는데 SF 이거를 만약에 그 과학 소설 내지는 사이언스 픽션 과학적인 어떤 환상으로 본다 하면 그거하고 사회 현실을 갈라놓는 경계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 사실 그 두 가지가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사이보그 선언에서 한 인상적인 인용되는 자주 인용되고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혹시 SF 영화나 작품들 좋아하세요? 저는 책은 그렇게 많이 안 보고 주로 넷플릭스 같은 데서 그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이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The 100. 네, 계시군요. 네. 이것도 굉장히 광팬들이 있는 그런 덕후들이 있는 작품이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류가 핵전쟁 때문에 지구상이 모든 생명이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돼가지고 이제 그 환경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우주정거장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피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자원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마실 물과 먹을 것과.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약간만 사회 질서를 위반하게 돼도 곧바로 감옥에 갇힌다든지 아니면 우주선 바깥으로 방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이제 10대 시절에 소위 범죄화돼서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상에 어느 정도 방사능이 제거가 됐고 그래서 그 지구상이 다시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인지 알아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요. 저 우주정거장에서. 그래서 그 10대 애들을 100명을 뽑아가지고 지구에 선발대로 내려다보내는 거예요. 지구가 살 만한 곳인지 아닌지. 그래서 거기서 관련된 얘기들로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시즌 7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긴 그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사물이 하나가 있어요. 플레임이라고 불꽃이라고 부르는 건데 안 보신 분들한테는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일종의 그 기억 장치 같은 거예요. USB 메모리 같이. 예. 그래서 사람의 그 뒷목 쪽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거기에 저장돼 있는 기억들을 갖다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인간의 의식 상태를 갖다가 저기에다가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를 옮겨가면서 다른 신체로 어떻게 보면은 영생이 가능한 그런 기술적인 어떤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저거를 처음에 그 뭐 영화를 계속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얘기가 다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됐으니까 어떤 정신적인 형태로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걸 이렇게 고민하던 천재 과학자가 저걸 만들어내요. 근데 사람들이 각자 이제 새로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가기도 하고 지구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각자 저 메모리 칩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집단마다 저 메모리 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상상은 아까 그 시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공각기동대 같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서는 이제 인조인간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은 굉장히 묵직하고 그런 사변적인 주제들을 던지는 영화인데 공각기동대라는 말도 사실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이 들어있는 기계장치다. 그러니까 육체하고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 속에서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공각 그래서 빈 껍질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 뒤에 있는 플레임과 마찬가지로 그 두뇌를 그런 어떤 컴퓨터 장치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전뇌라고 애니메이션은 일컬어지는데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70, 80년대라는 거 이런 게 사이보그죠. 인간하고 유기체, 그다음에 컴퓨터,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이 이렇게 서로 뒤섞여 있고 이런 어떤 그 하나로 딱 이렇게 말끔하게 정의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이보그가 그럼 인간의 인간성을 과연 제거하는 그런 어떤 존재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사이보그 선언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해러웨이를 가장 먼저 유명하게 만든 사이보그라는 이미지 자체도 SF의 상상물이었죠. 그 당시에 물론 1960년대에 맨 처음으로 지구상 최초의 사이보그가 등장을 하긴 해요.
G를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그 전자회로하고 연결시키는데 성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960년대 한 그 20세기 중반쯤 돼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게 그 이후로 많은 어떤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하는 그런 상상력들의 그런 모태가 되게 되는데 당시에 이 글은 1989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장류학의 역사에 대해서 쓴 책에서 나온 글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과학적인 연구들을 갖다가 하나의 일종의 SF의 장르로 보겠다. 과학소설 같은 장르로 보겠다 하면서 이제 SF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 그 첫 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 SF가 이렇게 문구가 확산됐느냐 이제 그 여러 가지 기표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 그러니까 정통적인 방식으로 글이 읽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읽고 그다음 각종 마케팅에도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고 그 사이보그의 이미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게 됐는데 이제 SF라는 문구의 확산을 통해서 이제 그 SF라는 장르 자체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사변 소설 그래서 speculative fiction 내지는 과학 소설 science fiction 그다음 scientific fantasy 그다음 가상의 미래 그러니까 speculative future 그다음 사변적 제작 그때 speculative fabulation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뜻할 수 있는 단어가 SF다. 그래서 사변적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 SF 소설들의 세계관 같은 게 그런 데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복잡한 세계를 이렇게 구축을 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speculative fabul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러웨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뜻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항상 해러웨이가 SF라고 말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사실 다 얽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영장류학 책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어떠한 식의 스토리를 통해서 과학적 사실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음에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책은 여성하고 유인원이 인간, 그러니까 자연하고 문화 사이의 어떤 경계지대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범주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으면서 그 경계를 확정하기도 하는 그 어떤 식으로 그 여성과 유인원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는 관계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역사에서 보면은 참 그래서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보면은 과연 침팬지는 인간이 되다만 존재인가? 그래서 저렇게 식기를 쓰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 옆에 있는 고릴라는 코코라는 애고 1971년생인데 새끼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웠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00개 정도 되는 그 어떤 그 기호들을 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는데 심지어 저 고양이한테 이름까지 붙여줬었어요. 그러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사망하셔가지고 이제 부고 기사까지 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과 자연 내지는 자연과 문화 사이에 이제 경계지대에 있는 존재들인 거죠. 완전한 인간은 아닌데 하지만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 일부분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영장류학이 전개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과학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런 내러티브하고는 상관없고 우리의 의미하고는 좀 분리돼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것들로 충만한 것이 과학이다. 그리고 과학의 서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허구 내지는 사실과 픽션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고 단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픽션은 거기에 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무엇이고 그다음 그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팩트하고 픽션 둘 사이는 관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사실들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종류의 픽션을 우리는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팩트와 픽션 두 가지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러웨이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원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둘 다 뭔가 일에 대한 건데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건데 팩트는 이미 된 거. 그러니까 그 원형 자체가 라틴어 원형이 과거분사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픽션은 뭔가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현재 분사 있잖아요. ing로 시대는 그런 분사 형태에서 유래를 해서 둘 다 인간의 행위를 지시하고 있긴 하지만 팩트는 된 거, 픽션은 되고 있는 거
이런 어떤 시세상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팩트라는 거 그 어떤 책에서는 그런 말도 하는데 made is not made up 해서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항상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팩트라는 어떤 물체의 형태로 된 것을 어떻게 다시 풀어가지고 픽션화할 수 있을 것인가. 예컨대 뜨개질을 하고 나면 그 뜨개질하는 어떤 하나의 그 티셔츠가 될 수 있잖아요. 스웨터가 될 수 있는데 그 실을 다시 풀어가지고 다른 종류의 뜨개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해러웨이는. 좀 더 최근의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SF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다시 재점검을 해줘요. 그래서 과학 소설도 될 수 있고 또 그다음 사변적인 페미니즘, 그러니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 어떤 식의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관련된 사변적 페미니즘이 될 수도 있고 과학적 환성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 같은 사변적 제작이 될 수도 있고 과학적 사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실뜨기 놀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뜨기 놀이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예. 이렇게 그 실뜨기 놀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뭔가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누구를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들을 이 사람이 이런 수를 두면은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둘 것인가. 그래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그걸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실뜨기 놀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연구 과정이라는 것도 이것과 비슷하다. 내가 어떤 사실 하나의 팩트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한다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걸 그 사람이 다시 풀어 헤쳐가지고 다른 형태의 패턴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그런 과정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뜨기 놀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인간의 문화권에 있대요. 사실은 흥미로운 게 그래서 그거를 비교 분석한 연구까지 있대요. 저도 그 연구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구글 검색해서 찾은 건데 아메리카 인디언, 그러니까 그 선주민족인 나바호에서 전래되어 오는 어떤 실뜨기 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F라는 거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뭐 과학 소설일 수도 있다. 옥타비아 버틀러라는 SF 작가 사진이고요. 그다음 사변적 제작. 그래서 뭔가를 궁리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세계관 비슷하게 세계를 구축해내는 활동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약자가 될 수도 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면은 노동과 젠더가 어떻게 여성 경험과 그다음 여성이 좀 더 해방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해하는 그런 열쇠말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다음 실천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실뜨기 무늬 그래서 영원히 한정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은 없지만 계속 서로에게 전달을 해가면서 다른 패턴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 모두를 뜻할 수 있는 약자다. 네, 이런 다양한 의미로서 S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SF에 대해서 해러웨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SF 하면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의미는 그래도 여전히 과학 소설이잖아요. 그 과학 소설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사이보그 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러웨이가 말하는 사이보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사상적인 맥락이 있어요. 혹시 트랜스휴먼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휴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트랜스휴먼이라는 거는 인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초월해서 인간이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포스트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18, 19세기를 비롯한 그 시기에 우리가 인간을 어떤 자연상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예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 개념이 잘못됐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지금 환경 재앙과 같은 대규모의 문제들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해하던 방식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을 상상하는 거. 그래서 그 인간 이후의 인간이라는 것을 포스트 휴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어떤 근데 어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그러면서 인간을 한편으로는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서 완벽한 형태로 구축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인간을 좀 다른 좀 벗어나 보자. 인간 아닌 게 한번 좀 돼보자. 근데 둘 다 인간 아닌 거는 마찬가지만 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도 완벽한 것이고 하나는 인간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것이 돼보고자 하는 데서 좀 차이가 있는데 사이보그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사이보그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이보그를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인데요.
그래서 그 메뉴에 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더 100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트랜스 휴먼, 인간을 초월한 영생을 꿈꾸는 그런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스포일러인데, 어떤 집단에서 칩을 물려받은 과학자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격화해요. 그래서 일종의 신과 같이 영생을 하고 부활을 하는 존재로 묘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면서 그중에서 몇 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칩을 계속 그 사람들한테 새로 이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억은 영원불멸 살아남는 거예요. 뭐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트랜스휴머니즘의 상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 뭐 유전적인 변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완벽한 그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인간을 수정해주는 업체에 대해서 담았었던 영화죠. 그래서 가타카라는 영화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초기에 이제 대표작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도 있죠. 그 냉동인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같은 게 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죽게 되면 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그 즉시 사람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게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액체 질소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 업체인데, 뭐 요새는 이런 냉동인간 같은 거는 사실 뭐 SF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시공간 이동할 때, 우주의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이렇게 그 변하지 않게 보존해내는 거, 그런 기술의 어떤 소재로서도 그 이야기 속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어서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 가지고 영생하려고 하는 그런 상상력과 관련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의 상상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신을 영원불멸하게 살아남게 한다는 그런 주제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 마치 사람은 정신이 어떤 존재의 본질이고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껍데기에 불과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사실 내가 나 자신이라고 할 때 몸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건데 좀 저는 웃겼거든요, 이 얘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몸이 어떻게 자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울면서 제발 좀 돌아달라고 빌겠죠. 하지만 정말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겠죠. 예, 뭐 돌아온 게 유령일지 아니면 좀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신체하고 정신을 분리해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라는 거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농담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 정신이 좀 더 강조되고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테마가 특히 당시에 정보과학 기술이 도입되게 되고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산업 분야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지구적으로 어떤 생산 체계를 조직하는 그런 정보 기술도 가능해졌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비는 아무래도 전자기기들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그 비물질적인 것들의 기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전자장비라는 것이 80년대 중반의 시점, 헤러웨이가 그 사이보그 선언문을 썼었던 8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공장화되었다라는 그런 관찰이 나올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정보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특히 페미니즘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이 사진은 그래서 전 세계적 공장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개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인데, 요즘도 계속 쓰이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핵심 기능 뭔가 생산하고 디자인하고 뭔가 온갖 종류의 창조적인 일과 그다음 정신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문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몸을 써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그거를 다시 전 세계적으로 분배를 시켜가지고 소비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하나의 단일 생산 공장 시스템이 되었다는 거 요즘도 많이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게 전면화되고 처음으로 이제 역사상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1970년대에서 80년대 무렵에 이르는 그런 시기였었던 거죠. 이런 종류의 어떤 대규모의 집합적인 활동과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역시 기계장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기계의 리듬에 사람들이 맞추게 되면서 훨씬 더 착취적인 그런 노동 환경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도 있었죠. 기계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계가 그런 종류의 착취적인 생산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괴하는 운동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고 근데 그 한편으로 해러웨이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러다이트적인 감수성, 기계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감수성이 당시의 여성주의에서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여성주의가 그러니까 페미니즘에서 이제 크게 주요한 조류가 몇 가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이제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분 성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은 여성이 본질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적인 육아를 하고 등등을 해가지고 여성을 어떤 생식의 의무로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을 하나의 그 여성한테 주어진 어떤 본질적인 자연적 운명과 같은 걸로 봤던 그런 캠프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문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남성적인 거다. 그래서 여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 거부하고 이제 자연과 동일시되는 여성의 어떤 모성과 같은 것을 강조해가지고 기술을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 생태 여성주의도 당시에 있었던 어떤 주요 조류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이 각자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여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뜻하는가 여성으로서 어떤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그런 정치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주체로서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자기가 제시하겠다라고 해러웨이가 얘기를 하고 짠 하고 내놓은 게 사이보그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해러웨이가 생각하는 사이보그의 개념이에요. 아까 뭐 가타카라든가 뭐 냉동인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장면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 일단 그 경계 유기체하고 기계를 접합시킨 존재가 사이보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혼란시키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 사이보그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존의 그 여성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또 특히 여성주의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이제 백인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이 이제 비판을 받고 좀 다른 종류의 어떤 인종적 전체성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여성이라는 것에 그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존재로서 유색인 여성을 이렇게 내세웠고 그다음 좀 하이브리드 같은 약간 키메라 같은 형태의 어떤 동물도 있고 뒤에 어떤 우주 키보드 뭐 또 그다음 전자 기판도 이렇게 삽입하고 있는. 근데 아까 그 처음에 런던 침수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말끔하고 근대적인 이미지의 그런 템스 베리어하고 다르게 다른 형태의 어떤 침수된 런던을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작품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보그에서도 이렇게 다른 상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러웨이가 상상하는 사이보그 이미지에 가까웠다. 이거는 그냥 약간 쉬어가는 것처럼 내봤는데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 여성이 생식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하냐 실제로 그런 종류의 상상력을 또 한편으로 발휘해가지고 계속 추구해온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 저거는 양 사진인데요. 네이처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 실렸던 논문인데 양을 실제로 인공자궁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존시키는 것이 가능했어요. 제가 저기에서 그 수정란 시절서부터 저렇게 커가지고 양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좀 조기 출산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인큐베이터하고는 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한 아기가 될 수 있도록 할까 그거를 좀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한 5일 저게 5일째 생존하고 있는 사진이래요. 그 양이 새끼 양을 태아를 꺼내서 이제 그 자궁 내 환경이랑 비슷하게 만든 저 백 속에 바이오백이라든가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살려두는 기술들도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막 보면은 막 무서울 수도 있어요. 막 매트릭스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을 줄줄이 막 어떤 그런 캡슐 같은데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신체 화학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에너지를 갖다가 뭐 이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가동시키고 그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적인 이미지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한 거는 그 어린아이들을 인큐베이터 대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존력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좀 더 돌보는 거 그런 거였던 거죠.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해졌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아이러니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성의 어떤 출산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자궁의 형태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게 과연 이런 종류의 기술이 가능해졌다는 게 과연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계속 기술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사이보그 선언에는 처음에 사이보그라는 것이 아까 SF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했던 것처럼 사이보그라는 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개념들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보그 선언의 처음에서 떼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대, 신화의 시대인 20세기 후반, 우리 모두는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으로 이론화되고 제작된 키메라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이보그다. 사이보그는 우리의 존재론이며 정치는 여기서 시작된다. 뭐 등등. 그래서 이 글은 경계가 뒤섞일 때의 기쁨, 그리고 경계를 구성할 때의 책임을 논한다. 그리고 이 글은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론과 문화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한 갈래이자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자연주의의 방식으로 어쩌면 태초도 종말도 없을 젠더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유토피아적 전통을 따른다. 네, 아이고 힘듭니다. 글 전체가 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읽어보시면은 약간 뭔 소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핵심은 상상과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라 하던 그런 종류의 이분법을 와해시키는 것이 사이보그 이미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사물로서 단단해진 거, 예컨대 스웨터로 뜨개질된 거를 어떻게 다시 풀어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보그는 무엇보다도 연결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모색할 것인지, 그래서 실뜨기 놀이 하듯이 공략 지점이 어디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잡고 이렇게 돌 때 새로운 종류의 어떤 실뜨기 패턴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확보하는 게 사이보그라는 그 주체성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활동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은 그 사이보그의 실제 사이보그 정치의 실제 사례로 들고 있는 이제 그린엄 여성 평화 캠프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실제 활동가 집단인데요. 저거는 핵전쟁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전술핵을 어디 영국의 어느 그린엄이라고 하는 공유지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점거를 했어요. 일단은 여성들이 점거를 했고, 여성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반핵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게 저게 1981년에 생겼는데 2000년에까지 거기에 있었대요. 엄청나게 긴 장기 점거죠. 20년 동안을 점거를 했었는데 사이보그 여성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시위에 참가했던 여성들을. 그래서 헤러웨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찰한테 끌려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구심점으로 삼고 있고 어떤 부분을 저지를 하면은 그 전체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사이보그 지도를 굉장히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여성 활동가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하나의 입장은 그래요. 예컨대 생태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면 일상을 강조하는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유한 힘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까지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식론적으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수많은 행동들은, 활동들은 사실상 우리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남자들은 그거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밥 안 해주면 못 먹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볼 때도 타자의 관점, 그러니까 남성은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여류에 속하는 여성의 관점을 상상해야 될 필요가 잘 없고, 그지만 여성은 그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잠재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쵸. 그 가족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들은 애들의 관점을 몰라도 될 수 있지만 애들은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혼나지 않으려면은. 그것과 비슷하게 여성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식론적으로도 여성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도 가능했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기술,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신나는 기술을 포기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헤러웨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거는 삶의 유일한 기반은 아니다. 어차피
첨단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 읽고 쓰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 모두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당시에 이제 진보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 계속 나가는 그 진보의 도정에 대해서 그것의 폭력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부하는 어떤 러다이트적인 흐름을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해러웨이는 짐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랑 달리 좀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상하고 다른 이야기로 편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 이제 사이보그 선언에서 되게 중요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여성 연대들이 생겨요. 예컨대 사무자동화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그 자동화된 기술이 사용되게 되면서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서비스 산업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실직자가 됐느냐, 기계가 이렇게 자동 가동되면서 그렇지는 않았죠. 서비스 섹터에서 많이 일하고 있죠. 그래서 그 뭐 집안 가사일서부터 시작해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 과학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그런 가전 제품들이 전혀 노동 시간을 줄여주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건 과학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왜냐하면 위생에 대한 관념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더 자주 빨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계절에 한 번 했었을 거를 이제 매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 때문에 가전제품의 도입이라는 것이 결코 일을 줄여주지 않았는데 그런 종류의 일들,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모든 서비스를 손톱손질도 받잖아요. 이렇게 그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제3세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의 생계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제1세계로 이주해 와서 그런 입주 가정부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런 어떤 사이보그 문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런 서비스 노동자들을 해러웨이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홍콩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공공 공간에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은 그 가사 노동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사회적인 휴식 시간을 갖더라고요. 막스가 이제 그 19세기에 대공장 체제로 이렇게 생산 시스템이 전환이 되면서 예전에 없었던 규모의 어떤 조직화가 가능해졌다. 공장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있게 되니까 뭔가 좀 다른 종류의 일들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휴일을 이렇게 꼭 챙겨서 같이 공동의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연관관계도 생기는 거다. 그래서 다른 수준, 다른 좀 더 광범위한 조직화가 가능해지고 이게 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상상력을 우리가 디스토피아적인 방식으로 뺏기면 안 된다. 네, 그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에 이런 식의 조직화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테크노폴리스, 우리는 전 세계가 단일 국가로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단일 공장으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 국가를 형성했다라고 보는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그 테크노폴리스라는 개념이 이제 핵심에 있는 게 사이보그 선언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는 테라폴리스,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치체 같은 거죠. 그래서 테라폴리스라는 이 개념을 좀 더 중요한 걸로 이렇게 해러웨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어렵죠, 여기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생명에 대한 기계와 생명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이전 시기에 생각을 했다면 그 최근에 반려종 선언이라고 하는 글에서는 이제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 간의 관계, 좀 생물에 가까운 걸로 이렇게 많이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동물 권리 운동하고 해러웨이는 굉장히 친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이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해러웨이가 심지어는 어디 강의를 하는데 급진 생태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러웨이는 과학에 대해서 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비판 일변도로 이렇게 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유전공학에 대해서도 유전공학적으로 변형된 생명체들이 우리의 적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친족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 유전공학 기술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거냐 막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또 개에 대해서도 그 반려종 선언에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는 게 가능할 텐데 거의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어떤 지위와 권리 등등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상상하는 것도 분명히 가능한 한 가지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생명이 다 동등하고 평등하고 다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해러웨이는.
그거는 일단 여성주의의 맥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생명을 우선시하는 최우선의 가치로 바라보는 입장 중에 하나는 임신 중절 반대 입장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으로 뭔가의 죽임을 야기해야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죽인다고 해서 그걸 죽여도 괜찮게 만들므로써, 마치 죽어도 괜찮은 것처럼 대함으로써 2번 죽이는, 상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2번 죽는 그런 방식의 태도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해러웨이가 다른 종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임신 중절이 때로는, 그건 분명히 안 좋은 일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처럼 그 뭔가 교란종이라는,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해러웨이는 그런 표현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약간 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지역에 쥐가 유입이 됐어요, 섬에. 그래서 쥐가 돌아다니면서 그 바닥에 알을 낳는 새들의 알을 모조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들을 잡으려, 그래서 새가 멸종되게 생긴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 쥐들을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들여왔는데 그 고양이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불균형해진 생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거해야 될 때가 있다. 농사 지을 때도 그렇죠. 뭔가 계속 잡초 뽑잖아요. 예. 자연농이라고 하는 개념도 참 문제적인데, 그럼 자연에 가까운 농사라는 건 뭔가 잡초를 풀을 일절 안 매는 건가? 대부분 자연농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거에 대해서 죽임을 야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핵심 문제는 개별적인 생명 하나가 죽었다 안 죽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좀 더 같이 잘 살고, 더 중요하게 또 잘 죽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개가 같이 공유해온 역사를 통해서 그걸 한번 얘기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쓴 게 그 반려종 선언입니다. 반려종 선언이라든지 그 2003년에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그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굉장히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제시가 됐어요. 혹시 인류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새 신문에 많이 나와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홀로세, 뭐 주라기,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인간의 활동 자체가 하나의 지질학적 연대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없이 뭔가 이 지구가 덩그러니 남았는데 외계에서 지적 생명체가 와가지고 지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질학자들이 하듯이. 그때 지질 성분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서 뭔가 이거는 대규모의 무슨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짐작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과학의 기준을 써서 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 변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인류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과학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지층에서는 뭐가 발견될 거냐? 플라스틱도 있고, 그다음 방사성 물질도 있고, 상충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 화학 비료도 있을 거고, 온실가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재밌는 거는 닭뼈도 나올 거, 닭뼈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 지층에서는 등등, 뭐 재멸종의 흔적이라든지, 이렇게 인류세 개념이 아까 해러웨이가 앞에서 계속 해온 것도 뭐 자연과학, 인문과학, 뭐 사실과 픽션, 뭐 이것들 사이의 관계는 사실은 얽혀 있어 불분명해라고 얘기했는데,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자연과 문화 사이의 구분을 그동안에 유지하면서도 이제 그 유지하는 거를 계속 뒤흔들려고 했던 사람이 해러웨이 같은 사람인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니까 그 기준 자체가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전성기가 된 거죠. 해러웨이가 사실 인기가 요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그런 감각이 널리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자연물의 일종이 됐죠. 지질시대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래서 이게 야기하는 어떤 인류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 전체의 환경을 크게 뒤바꾸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진단들을 하죠.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오늘날의 전지구적인 글로벌한 사회운동은 뭐가 있는가, 그래서 멸종저항운동 같은 거 있죠.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익스텐션 리벨리온. 그러니까 대멸종, 역사상 없는 대멸종의 속도로 모든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다음 차례는 인간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인간으로서 멸종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 그래서 멸종에 저항한다라는 뜻으로 붙인 운동인데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 저도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는데 저기는 르완다에 있는 학교 교사인 분인데 이제 기후 변화와 그다음 기후 변화의 문제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좀 약간 예산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돈 지원해달라고 하는 메일을 이렇게 보낸 걸 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진행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인류세 지층에서 혹시 이런 것도 나올까요? 인류세 지층에서 나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플라스틱도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걸로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세 개념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인간 중심의 관점을 좀 벗어나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 인간 중심적인 상상, 뭐 외계에서 생물체가 지적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다. 그럼 사람들 뭐 맨인블랙이잖아요. 인간의 대표자들이 나가서 인사를 반갑게 하는데 외계인은 뒤에 가서 나무를 끌어안는 이 트리 허거가 사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죠. 왜냐하면 자연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나무를 껴안고 절대 놔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시위 방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트리 허거로서의 외계인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상상인데 지구라는 게 뭔가 인간과 다른 존재랑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건가? SF 개념하고 다시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외계인과의 접촉지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다른 종을 대할 때 굉장히 다른 관점의 어떤 세계를 파악하는 그런 존재들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다른 생명체들과 접촉한다는 거는 일종의 SF적인 그런 그 활동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러웨이가 개 덕후이기도 한데요. 뭐 한동안 뭐 해러웨이 요새는 페미니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개 얘기만 한다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돌았을 정도로 개하고 같이 하는 이제 아질리티 게임이라고 같이 하는 이제 장애물 경주 그걸 하는 얘기들과 해러웨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는데 선주민 영토였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오스트레일리아 목축 경제에서 목동을 했었던 이런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강아지 견종이 이렇게 자기와 같이 즐길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어떤 식민주의의 역사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개의 진화사적인 얘기랑 그다음 문화사적인 얘기, 그다음 개인사적인 얘기들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인류학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의 해러웨이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종 연구, 멀티스피시스 스터디라는 것이 요새 진짜 많이 인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디스토피아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에 실제 사람들이 다른 종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좀 다르게 관계 맺는 방식이 관찰될 수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기치에 이제 해러웨이가 항상 그 기원점으로 인용이 돼요. 그래서 해러웨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른 종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사람들이 실제로 맺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시에서도 뭐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 몇 가지 사진을 좀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인류학자 중에 지금 번역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참고문헌실에도 여기 전시회에도 있던데 가령 세상의 끝에 있는 버섯이라는 책인데 그 안나칭이라고 하는 해러웨이 친구이기도 하고 같은 학교 교수이기도 한 저자가 쓴 책이에요. 이거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폐허가 있다. 예를 들면 대규모로 그 나무를 얻기 위해서 대규모 조림을 한다는 거죠. 둥실하게 이렇게 나무를 쭉 심지만 사실 그거를 일단 벌목을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 나무가 울창한 산림을 이루지 않고 적당히 햇빛이 투과할 그 상태, 딱 그 상태가 송이버섯이 자라기에 되게 적절한 조건인 거예요. 3번으로는 폐허가 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도 솟아나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뭐 그 송이버섯의 국제적인 거래 네트워크를 이렇게 살펴보는 책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산림 녹화를 하게 되면서 그 기존에 사람들이 나무 베다가 땔감도 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이제 그걸 못하게 그게 불법이 되게 되면서 숲이 너무 울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송이버섯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송이버섯이 자국땅에서 자라는 데가 되게 드물어진 거죠. 그래서 막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뭐 어떤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졌던 삼림 이런 데서 그 송이버섯을 수입해 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송이버섯은 일단 물론 다 일본으로 먼저 가는데 그래서 그 어떤 이 완벽하게 이상적인 유토피아도 아니고 저기 디스토피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제3시대 내지는 제3의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류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애들이 있는 거죠. 살아가는 애들이 있는 거고 또 그거를 채집하는 사람들은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일단 그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든 힘들게 이제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됐었던 그런 어떤 이주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살면서 송이버섯을 채취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도 아니고 디스토피아도 아닌 그런 공간에 대한 상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헤러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류세 문제, 그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지구 자체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기가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제 애 낳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 좀 얘기하고, 페미니스트로서 그거보다는 애를 낳는다는 건 사실 관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희소 경제에 대해서 뭐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다 망하기 전에 뭔가를 빨리 확보해야 될 것 같고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류의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런 종류의 축적 어큐뮬레이션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관계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글도 있어요. 2018년에 새로 낸 책에서, 그래서 악에 대신 친족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미래를 내다본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아방가르드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헤러웨이도 굉장히 글쓰기가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하죠.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말 그대로는 이제 척후병이라는 뜻의 불어 단어인데 예술의 하나의 사조이기도 하고, 앞을 내다본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SF적인 상상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축복도 저주도 아닌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우리가 생존 가능한, 좀 더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헤러웨이가 얘기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